10만 대군을 맞서 싸운 고려의 명장, 강감찬. 그의 전략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전투로 천년의 역사를 바꾼 기적, 그 뒤에 숨겨진 전략적 사고는 오늘날 당신의 기업을 위기에서 구할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과연 강감찬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계획했던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의 파도 속에서 방향을 잃은 현대 경영의 난관을 뚫고 나갈 실질적인 지혜와 통찰을 얻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천년 전 강감찬이 마주했던 절체절명의 위기는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거든요. 그 거대한 해법의 실마리를 지금부터 함께 찾아보시죠. 때는 1018년 겨울이었습니다. 압록강의 차가운 강바람은 살을 내는 듯했고 그 바람을 타고 흉흉한 소문이 고려의 심장부 개경으로 쉴 새 없이 밀려들고 있었죠. 거란의 황제 야율융서가 직접 이끄는 10만 대군이 국경을 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단순한 무력 시위나 국지전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는 고려라는 나라의 존망 자체를 끝장내기 위한 총력전이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먼지구름과 함께 땅을 울리는 말발굽 소리는 단순한 병사들의 행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닥쳐올 거대한 재앙의 서곡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고려가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은 기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거란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숫자만으로 본다면 이것은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 될 운명이었죠. 고려의 조정은 그야말로 절망의 그림자에 잠겨 있었습니다. 대신들의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과 나직한 탄식으로 가득 찼어요. 어떤 이는 강화를 주장했고 또 다른 이는 수도를 남쪽으로 옮겨 항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 어떤 주장에도 승리에 대한 확신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왕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굳게 닫힌 입술은 국가의 위태로운 운명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죠. 궁궐 밖 백성들의 공포는 더욱 극심했습니다. 사람들은 시장에 모여 불안한 눈빛으로 소문을 주고받았고 아이들은 부모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란군이 지나간 자리는 모든 것이 파괴되고 유린된다는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나라 전체가 거대한 폭풍 앞에 놓인 촛불 같은 신세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한 노인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감찬. 당시 그의 나이는 70을 훌쩍 넘긴 고령이었죠. 평생을 문관으로 살아온 그에게 갑옷과 칼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붓을 들고 나라의 정책을 논하던 사람이었지 수만 대군이 맞붙는 전쟁터의 소음과 피비린내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형형하게 빛나는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냉철한 이성과 확고한 결의가 서려 있었거든요. 왕과 신하들이 그에게 상원수라는 고려군 전체를 지휘하는 총사령관의 중책을 맡겼을 때 그는 단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늙은 문관의 어깨 위로 고려의 명운이 통째로 얹히는 순간이었습니다. 강감찬은 곧바로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병사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높이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거대한 지도 앞에 서서 밤낮으로 전장의 전체적인 판을 읽는 것이었죠. 그의 막사에는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았고 펄럭이는 등불 아래 지도 위를 오가는 그의 손가락은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의 손놀림 같았습니다. 그는 적군의 숫자라는 압도적인 현실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10만이라는 숫자가 가진 본질적인 약점은 무엇인가? 그들은 어디서부터 왔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기적의 전략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강감찬이 주목한 것은 거란군의 가장 큰 강점이자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약점인 기동성이었습니다. 거란의 기병대는 바람처럼 빨랐고 순식간에 적진을 돌파하는 파괴력을 지녔죠. 하지만 그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보급이 필요했습니다. 10만 명의 군사와 그들이 탄 말들이 매일 먹어치우는 군량과 꼴은 천문학적인 양이었거든요.
거란에서부터 고려의 깊숙한 남쪽까지 그들의 보급로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뱀처럼 길게 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길고 가느다란 보급선이야말로 강감찬이 찾아낸 적의 급소였습니다. 강감찬은 지도 위에 길게 이어진 선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확신했습니다. 저 선 어딘가를 끊어내거나 괴롭히기만 해도 저 거대한 군대는 스스로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강감찬은 고려의 땅,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선 이 지형의 힘을 믿었습니다. 고려의 산하는 복잡하고 험준했습니다. 넓은 평야에 익숙한 거란의 기병들에게 좁은 계곡과 수많은 강줄기는 그들의 기동력을 갉아먹는 성가신 장애물에 불과했죠. 그는 부하 장수들을 불러 모아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저들은 넓은 길로만 올 것이다. 우리는 좁은 길과 물길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 그의 전략은 단순히 성을 지키고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전통적인 수성 전략을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려의 산과 강, 그리고 날씨까지도 아군의 병사로 만드는 거대한 설계를 구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마치 잘 짜인 체스판처럼 그는 이미 몇 수 앞을 내다보며 거란군이라는 강력한 말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강감찬의 비범한 통찰은 단순히 적의 약점과 아군의 강점을 파악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엮어서 승리의 방정식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치밀한 함정의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 지점은 국경의 첫 관문인 흥화진이었습니다. 흥화진은 거란군이 개경으로 진격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죠. 강감찬은 이곳에서 정면 대결을 벌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힘으로 맞붙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었으니까요. 대신 그는 흥화진 동쪽의 강줄기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령하여 밤낮으로 강 상류에 튼튼한 둑을 쌓게 했습니다. 새 가죽을 여러 겹 이어 붙여 만든 임시댐이었는데 이것은 거란군에게 예상치 못한 일격을 가하기 위한 거대한 비밀 병기였습니다. 드디어 거란의 선봉대가 흥화진 근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고려군이 성문을 굳게 닫고 농성할 것이라 예상하며 자신만만하게 강을 건너기 시작했죠. 차가운 겨울 강물의 말들이 허벅지까지 잠기고 병사들이 방심한 채 강 한가운데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강감찬의 신호에 맞춰 상류의 둑을 막고 있던 밧줄이 끊어졌습니다. 순간 거대한 굉음과 함께 그동안 가두어 두었던 엄청난 양의 강물이 산사태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갑작스러운 급류에 거란 병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휩쓸려 나갔습니다. 말들은 울부짖으며 쓰러졌고 단단했던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기습적인 일격에 거란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흥화진에서의 기습은 거란군을 전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것은 적의 예봉을 꺾고 그들의 심리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한 첫 번째 충격 요법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강감찬은 이 전투를 통해 거란군이 주력 부대를 우회시켜 곧장 개경으로 향하게 만들 것이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초조해진 적은 빠른 승리를 위해 무리수를 둘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그의 예측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소배압이 이끄는 거란의 주력군은 흥화진을 포기하고 곧바로 개경을 향해 남쪽으로의 진격을 서둘렀습니다. 이는 강감찬이 정교하게 설계한 거대한 함정 속으로 적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강감찬은 두 번째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고려군을 이끌고 거란군의 뒤를 쫓는 척하면서 동시에 일부 병력을 미리 빼돌려 거란군이 퇴각할 길목에 매복시켰습니다. 그가 최종 결전의 장소로 선택한 곳은 바로 기주였습니다. 기주 벌판은 사방이 야트막한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분지 지형이었죠. 이곳은 대규모 병력이 전투를 벌이기에는 좋았지만 한번 포위되면 빠져나가기 어려운 독 안에 든 쥐와 같은 지형이었습니다. 강감찬은 거란군이 개경 공략에 실패하고 지쳐서 돌아올 때
반드시 이 귀주벌판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고려의 모든 힘을 집결시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고려의 병사들은 차가운 땅에 몸을 숨긴 채 굶주리고 지친 거란군이 예정된 도살장으로 들어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감찬의 거대한 판짜기는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1029년 3월의 어느 날 기나긴 퇴각 행군으로 뼛속까지 지쳐버린 거란의 대군이 귀주 벌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의 총사령관 소배압은 아마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지도 모릅니다. 험준한 산악지대와 좁은 계곡을 모두 지나 마침내 탁 트인 평야에 도달했기 때문이죠. 이곳만 통과하면 압록강이 지척이었고 지긋지긋한 고려 땅을 벗어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을 겁니다. 병사들의 군화는 다해졌고 갑옷은 빗물과 땀에 절어 삐걱거렸습니다. 굶주림에 눈은 퀭했고 계속된 소규모 전투와 매복의 신경은 날카롭게 곤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평지라고 안심하며 발을 들인 그곳, 귀주 벌판이야말로 강감찬이 오랜 시간 공들여 설계한 거대한 무대의 마지막 장소이자 그들 스스로 걸어들어온 거대한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고려군의 붉은 깃발이 지평선 너머에서 일제히 솟아올랐을 때 거란군의 행렬은 순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패잔병이나 소규모 유격대가 아니었습니다. 번쩍이는 창과 칼로 무장하고 흔들림 없는 대오를 갖춘 고려의 12만 주력군이었습니다. 그 군대의 맨 앞에서 늙었지만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지는 한 노장이 말을 타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상원수 강감찬이었죠. 소배압의 얼굴에서 안도감은 순식간에 경악과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함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괴롭혔던 모든 것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거대한 유인책에 불과했던 겁니다. 후퇴할 길은 이미 고려군에 의해 차단되었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강철의 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선택지는 단 하나, 절망적인 사투뿐이었습니다. 강감찬의 손이 하늘을 향해 번쩍 들렸다가 힘차게 내려오자 천지를 진동하는 함성과 함께 고려군의 진격이 시작되었습니다. 1만 2천의 경기병이 선봉에 서서 먼지를 일으키며 거란군의 중앙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돌격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이 순간을 위해 훈련하고 또 훈련한 고려 최정예의 움직임이었죠. 거란군도 필사적으로 맞섰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는 여전히 우세했고 대륙을 호령하던 유목민족의 자존심이 남아있었습니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말들의 비명, 병사들의 고함이 귀주 벌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투는 예상보다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수세에 몰린 거란군은 오히려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고 고려군은 순간 주춤하며 전선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한낮의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승패는 어느 쪽으로도 쉽게 기울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의 방향이 참으로 기묘했습니다. 북쪽에서 남쪽으로, 즉 거란군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는 방향으로 불어온 겁니다. 병사들은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었고 빗방울까지 섞여내리자 활시위는 힘을 잃었습니다. 마치 하늘마저 고려의 편을 드는 듯한 순간이었죠. 강감찬은 이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비대로 남겨두었던 김종현의 1만 병력에게 총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람을 등지고 쏟아져 들어오는 새로운 고려군의 맹렬한 공격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치고 사기가 꺾인 거란군의 전열은 마침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이 무너지자 그 균열은 둑이 터지듯 순식간에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거란 병사들은 무기를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고 한번 터진 도주 행렬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귀주 벌판은 거란군의 시신과 버려진 무기들로 뒤덮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10만 대군 중 살아서 압록강을 건너 돌아간 자는 불과 수천에 불과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적의 군사력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재기할 의지마저 송두리째 꺾어버린 완벽한 선멸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감찬의 전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장수라면 이 정도의 대승에 만족하고 축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이 전투의 승리가 아니라 전쟁의 종결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는 즉시 추격대를 편성하여 도망치는 거란군의 숨통을 마지막까지 끊어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명의 적이라도 더 제거해야만 고려에 다시는 칼을 들고 쳐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강감찬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눈앞의 전투를 이기는 전술가를 넘어 전쟁 전체를 설계하고 끝까지 책임지며 완벽한 마무리로 미래의 위협까지 제거하는 전략가의 면모였던 겁니다. 귀주대첩의 진정한 위대함은 압도적인 승리의 규모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부터 끝, 그리고 그 이후까지 내다본 강감찬의 이 철두철미한 설계에 있었습니다. 2000년 전의 전쟁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특히 불확실성의 시대를 항해하는 현대 기업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강감찬의 전략은 단순히 낡은 병법서 속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경영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전체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눈앞의 분기 실적이나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곤 합니다. 마케팅 부서는 마케팅 지표에만 집중하고 개발 부서는 기술 구현에만 몰두하며 영업 부서는 당장의 계약 성사에만 목을 맵니다. 각 부서는 자신의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정작 회사는 전체적으로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이것은 마치 각 연주자가 자신의 악보만 보고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개개인의 연주 실력은 훌륭할지 몰라도 조화로운 교향곡은 결코 탄생할 수 없습니다. 강감찬은 지휘자였습니다. 그는 거란의 침공이라는 거대한 악보 전체를 읽었습니다. 흥화진에서의 첫 전투, 자주의 매복, 개경 근처에서의 심리전, 그리고 귀주에서의 마지막 결정까지. 이 모든 것은 개별적인 전투가 아니라 거란군 섬멸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교향곡의 각 악장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마케팅, 유인, 생산, 병력 집결, 영업, 결전, 그리고 사후관리, 추격까지 전쟁의 모든 프로세스를 총괄하는 최고의 CEO와도 같았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지금 어떻습니까? 각 부서가 자신의 KPI에만 매몰되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강감찬처럼 회사의 생존과 성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모든 부서의 역량을 결집시켜 거대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강감찬이 오늘날의 리더들에게 던지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바로 약점을 파고들어 강점으로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전쟁 초반 고려는 모든 면에서 불리했습니다. 병력수, 무기, 보급 능력까지 거란에 비해 절대적인 열세였죠. 만약 강감찬이 전공법을 택해 거란군과 동일한 방식으로 힘 대 힘의 대결을 펼쳤다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했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판을 완전히 새로 짰습니다. 그는 거란의 강점인 기동력과 공격력이 길어진 보급로와 낯선 지형이라는 약점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려의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날씨라는 강점을 극대화하여 거란의 약점을 후벼 팠습니다. 강물을 이용해 적을 기습하고 좁은 길목에 군사를 매복시키고 끈질기게 보급로를 괴롭히면서 적의 강점을 스스로 갉아먹게 만들었죠. 이는 오늘날 비대칭 경쟁에 직면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거대 기업과 똑같은 방식으로 자본력이나 마케팅 물량 공세를 펼치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신 그들의 약점을 찾아내야 합니다. 거대 기업의 의사결정이 느리다는 약점을 파고들어 빠른 속도로 시장에 대응할 수도 있고, 획일화된 서비스라는 약점을 공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라는 강점으로 승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감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자원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대적인 약점은 얼마든지 결정적인 강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원의 싸움이 아니라 관점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결정적 순간을 창조하고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귀주대첩의 승리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비가 내린 그 순간, 그리고 때맞춰 김종현의 지원군이 도착한 그 순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단순한 운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운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강감찬은 그 운을 필연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지, 비가 언제 올지는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예비 병력을 준비해 두었고, 전장의 변화를 즉각 포착하여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운이 찾아오기를 막연히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운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낚아챌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거죠. 기업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갑자기 바뀌거나 예상치 못한 기술이 등장하는 결정적 순간은 언제나 찾아옵니다. 위기처럼 보이는 그 순간은 사실판을 뒤집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시장을 꾸준히 분석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두고 과감하게 결단할 준비가 된 기업만이 그 기회를 포착하여 거대한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준비 없는 기업에게는 위기가 닥쳤을 때 허둥지둥하며 무너질 뿐이지만 강감찬처럼 준비된 리더에게는 그 위기야말로 경쟁자를 따돌리고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할 최고의 결정적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에너지와도 같은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강감찬의 가장 위대한 덕목은 바로 전쟁을 끝내는 리더십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그는 귀주에서의 대승에 취하지 않고 마지막 한 명의 적까지 추격하여 섬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잔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설픈 승리는 더 큰 비극을 낳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에게 재기할 여지를 남겨주는 온정은 결국 미래의 우리 백성들의 피를 다시 흘리게 할 뿐이라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적의 위협 가능성을 뿌리 뽑아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죠. 이 철저한 마무리 덕분에 거라는 이후 다시는 고려를 넘보지 못했고, 고려는 약 100년간의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많은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에 성공하거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축배를 듭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고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경쟁자의 반격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후속 조치, 즉 추격전에 실패하여 반짝 성공으로 사라져간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감찬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눈앞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것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그 성공을 발판 삼아 회사의 지속 가능한 미래, 즉 평화를 구축하고 있는가? 진정한 리더는 승리를 자축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승리를 영속시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 강감찬 장군이 귀주 벌판에서 이룩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전체를 조망하는 통찰력,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는 지혜,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결단력,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리더십이 결합하여 만들어낸 위대한 경영의 승리였습니다. 그의 전략은 천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예측 불가능한 위기 속에서 생존의 길을 모색하는 우리 모두에게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강감찬의 칼은 거란을 향했지만 그의 지혜는 오늘날 바로 당신의 문제점을 향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길을 기회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그의 통찰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는 무엇으로 승리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는 여러분의 지혜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역사 속 지혜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